당신이 괜찮아요 라고 말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가격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 행동경제학 연구소가 직장인 1200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부탁을 거절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사람들의 조직 내 평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역설이죠. 더 많이 도와줄수록 더 낮은 평가를 받는다니. 하지만 경제학 법칙은 냉정합니다. 무제한 공급되는 것은 가치가 없거든요. 오늘은 존중이 어떻게 시장에서 거래되고 왜 당신의 호의가 평가절하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의실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예요. 듀크 대학 댄 에리얼리 교수팀이 6개월간 진행한 실험을 보죠. 동일한 도움을 제공하는데 A그룹은 요청의 90%를 수락했고 B그룹은 50%만 수락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50센트 수락 그룹의 도움은 평균 3.8배 더 높게 평가받았어요. 같은 행동인데 희소성이 다르니까 가치가 달라진 겁니다. 이게 바로 공급의 법칙이에요. 당신이 언제나 예스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예스는 이미 시장에서 덤핑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MIT 경제학과가 분석한 존중 거래의 비대칭 비용 구조를 보면 상사가 부하에게 무례하게 구는 데 드는 심리적 비용은 10점 만점에 평균 2, 3점이었어요. 반대로 부하가 상사에게 경계를 설정하는 데 드는 비용은 7.8점이었습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거래 구조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당신이 노라고 말하는 데 드는 심리적 비용이 상대가 선을 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크니까 당신은 계속 손해보는 거래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거래 비용의 비대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비대칭이 시장을 왜곡시키죠.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불공정한 거래는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하는데 왜 당신은 계속 그 거래를 반복할까요? 바로 매몰 비용 때문입니다. 이미 이 관계에 투자한 시간, 감정, 에너지가 아까워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학의 철칙은 명확합니다.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이미 투자한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기대 수익이거든요.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제프리 페퍼 교수가 20년간 추적한 종단 연구를 보면 조직 내 영향력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여줍니다.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는데 상위 20% 영향력자는 평균 4.2분이 걸렸고 하위 20%는 22.7분이 걸렸어요. 5배 이상 차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패턴이 고착화되는 속도입니다. 단 3개월 만에 누구의 말을 경청할 것인가에 대한 집단 무의식이 형성됐거든요. 시장이 가격을 학습하는 거예요. 당신이 보내는 신호의 패턴이 반복되면 조직은 당신에 대한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가격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정한다고 생각하는데 틀렸어요. 당신이 정합니다. 경제학에서 가격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죠. 당신이 무제한 공급하면 수요자는 당연히 낮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공급을 제한하면 수요자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이거든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진이 분석한 마이크로 수능 신호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집니다. 회의 중 고개 끄덕이는 횟수, 상대 발언 중 끼어드는 빈도, 제안에 반박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코딩했더니 영향력 하위 그룹은 상인 그룹에게 평균 8.7배 더 많은 수능 신호를 보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신이 보내는 신호 하나하나가 가격표라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저는 저렴합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상대가 끼어들 때 멈추면 제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가격표를 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당신은 지금 어떤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나요? 동료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할 때 얼마나 자주 당신 일을 미루나요? 상사가 업무 외 부탁을 할 때 얼마나 자주 수락하나요? 친구가 약속을 취소할 때 얼마나 자주 괜찮아 라고 말하나요? 이 빈도가 당신의 시장 가격입니다. 90% 이상이라면 당신은 이미 바닥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경제학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가 얼마나 줄어드느냐를 측정하는 거죠. 생필품은 탄력성이 낮아요. 가격이 올라도 사야 하니까요. 사치제는 탄력성이 높습니다. 비싸면 안 사도 되거든요. 그럼 당신은 어디에 속할까요? 만약 당신이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생필품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당신이 노라고 해도 상대가 다시 찾아온다면 당신은 희소제예요. 시장은 정직합니다. 당신의 포지셔닝이 곧 당신의 가격이 되거든요. 노스웨스턴 대학 켈로그 경영대학원의 애덤 갈린스키 교수가 진행한 협상 실험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집니다. 첫 제안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최종 합의 가격이 달라졌어요. 먼저 제안한 쪽이 평균 32% 유리한 조건을 얻었습니다. 이걸 앵커링 효과라고 하죠. 처음 제시된 가격이 기준점이 되어서 이후 모든 협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어떤 경계를 설정하느냐가 이후 모든 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첫 만남에서 무례한 농담에 웃어넘기면 그게 앵커가 돼요. 이후로는 더 심한 것도 괜찮다는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가격 재조정을 이야기합니다.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12주 개입 프로그램을 보면 참가자들에게 매주 최소 2번의 전략적 거절을 요구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8주차부터 이들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능력 평가는 평균 18% 상승했고 리더십 잠재력 평가는 27% 상승했어요. 같은 사람인데 공급 패턴만 바꿨을 뿐인데 수요 곡선이 이동한 겁니다. 시장이 새로운 가격을 학습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가격 탄력성의 시차라는 개념이 있어요. 가격이 바뀌었을 때 수요가 조정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갑자기 노라고 하면 상대는 당황하죠. 왜 갑자기 저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재조정됩니다. 상대는 당신의 새로운 가격을 학습하고 그에 맞는 태도로 돌아오거든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단기 변동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첫 거절 후 상대의 불편한 반응을 보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럼 시장은 뭘 학습할까요? 이 사람은 압력을 주면 다시 낮은 가격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예일대학 경영대학원의 빅토리아 매드베크 교수가 연구한 가격 일관성의 신호 효과를 보면 가격을 자주 바꾸는 공급자는 신뢰를 잃는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노, 내일은 예스, 모레는 또 노. 이런 패턴은 시장에 혼란을 줘요. 상대는 당신의 가격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아예 다른 공급자를 찾거나 계속 가격 흥정을 시도합니다. 반대로 일관된 가격을 유지하면 시장은 빠르게 학습하고 안정화돼요. 당신이 노라고 하는 영역이 명확하면 상대는 더 이상 그 영역에서 요청하지 않습니다. 거래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행동경제학의 대가 리처드 탈러가 말한 심리회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논리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심리적 계정으로 나눠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건 급여 계좌니까 아껴야 해. 이건 보너스니까 써도 돼. 이런 식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상사니까 참아야 해. 이 사람은 친구니까 편하게 대해도 돼. 이렇게 계정을 나누는 거예요. 문제는 이 심리회계가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상사든 친구든 당신의 경계를 넘으면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 비용을 무시하고 관계라는 계정에만 집중하면 결국 파산하는 건 당신입니다. 컬럼비아 대학 경영대학원의 시에나 아이앵거 교수가 연구한 선택의 역설도 흥미롭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결정을 못 내린다는 거죠. 24가지 잼을 진열한 매장과 6가지만 진열한 매장을 비교했는데 6가지 매장의 구매율이 10배 높았어요. 인간관계도 비슷합니다. 당신이 모든 요청에 대해 고려해볼게요 라고 하면 상대는 계속 선택지를 늘립니다. 반대로 명확하게 이건 돼요, 이건 안 돼요 라고 하면 상대는 가능한 영역에만 집중하게 되죠. 경계가 명확한 사람이 오히려 더 편한 관계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코넬 대학 경제학과의 로버트 프랭크 교수가 말한 지위제라는 개념을 보면 어떤 재화는 절대적 가치보다 상대적 희소성으로 가치가 결정된다고 해요. 명품 가방이 비싼 건 품질 때문이 아니라 희소하기 때문이죠. 존중도 지위제입니다. 당신이 누구에게나 존중을 받으면 그 존중의 가치는 떨어져요. 반대로 당신이 선택적으로 존중을 받으면 그 존중은 더 가치 있어집니다. 역설적이지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런던 정경대학교 LSE의 연구진이 분석한 사회적 자본의 감가상각을 보면 관계도 자본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게 나옵니다. 기계를 쓰며 닳듯이 관계도 쓰면 닳아요. 특히 일방적인 관계는 빠르게 소진됩니다. 당신이 계속 주기만 하면 상대는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게 돼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죠. 같은 걸 계속 받으면 만족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당신의 첫 번째 호의는 감동이었지만 10번째 호의는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격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 가격을 인식하는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주 예스라고 하는지, 얼마나 자주 당신 일을 미루는지, 얼마나 자주 사과로 문장을 시작하는지 기록해 보세요. 일주일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입니다. 이게 당신의 공급 곡선이에요. 두 번째는 목표 가격을 설정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대우를 받고 싶나요? 어떤 요청까지는 수락하고 어떤 건 거절할 건가요? 이게 명확해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유보 가격이라고 해요. 이 가격 이하로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최소 가격이죠. 당신의 유보 가격을 정하세요. 업무 시간 외 연락은 응급 상황만, 무례한 농담에는 웃지 않기, 내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답하기,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는 점진적 조정입니다. 갑자기 가격을 2배로 올리면 시장이 충격을 받아요. 대신 매주 10%씩 올리는 겁니다. 이번 주는 10개 요청 중 1개를 거절하고 다음 주는 2개, 그 다음 주는 3개,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리면 시장은 서서히 적응합니다. 상대도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네 번째는 일관성 유지입니다. 한번 올린 가격은 내리지 마세요. 상대가 압력을 주면 흔들릴 수 있어요. 이번만 특별히, 이런 말이 나오죠. 하지만 경제학의 법칙은 명확합니다. 할인을 자주 하면 정가의 신뢰도가 떨어져요. 상대는 어차피 또 깎아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압력을 가합니다. 일관성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가격을 유지시켜요. 다섯 번째는 대체제를 확보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협상력은 대체제가 있을 때 생깁니다. 이 직장 아니어도 다른 직장이 있고 이 친구 아니어도 다른 친구가 있다는 걸 알면 협상이 쉬워져요.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한 태도입니다. 한 관계에 모든 걸 의존하면 협상력을 잃거든요.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게 당신의 협상력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계산적으로 관계를 대하는 게 맞나요? 진심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진심은 중요해요. 하지만 진심과 경제학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완적이죠.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는 건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처럼 관계도 양쪽이 모두 만족할 때 오래 갑니다. 한쪽이 계속 손해를 보면 결국 파산해요. 옥스퍼드 대학 경제학과의 폴 콜리어 교수가 연구한 호혜성의 경제학을 보면 가장 안정적인 거래는 양쪽이 모두 이익을 보는 거래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거래는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해요. 당신이 계속 주기만 하는 관계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서로 주고받는 관계는 수십 년을 가죠. 경계를 설정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관계를 공정하게 만들어서 오래 유지하려는 겁니다. 프린스턴 대학 심리학과와 경제학과의 협업 연구를 보면 공정성 지각이 관계 만족도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였어요. 얼마나 많이 주고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공정하다고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죠. 당신이 노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예스라고 할 때 더 진심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을 때 하는 호의가 진짜 호의거든요.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의 대처 켈트너 교수가 연구한 권력의 역설도 흥미롭습니다. 권력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은 초기에는 타인에게 관대하고 공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을 얻고 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왜일까요? 권력이 생기면 타인을 수단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당신이 경계를 명확히 하면 상대는 당신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하게 됩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으니까요. 시카고 대학 부스 비즈니스 스쿨의 크리스토퍼 시 교수가 분석한 신뢰의 경제학을 보면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있을 때 신뢰가 생기는 거죠. 당신이 때로는 yes, 때로는 no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상대는 당신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당신의 경계가 명확하면 상대는 당신을 예측할 수 있고 신뢰하게 돼요. 이 사람은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되는구나. 이게 명확하면 관계가 편해지는 겁니다. 와튼 스쿨의 애덤 그랜트 교수가 쓴 기브 앤 테이크를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주는 사람도 무조건 받는 사람도 아니라고 해요. 전략적으로 주는 사람들이죠.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줄지를 선택합니다. 이게 냉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지속 가능한 방식이에요. 무차별적으로 주는 사람은 번아웃되고 무조건 받기만 하는 사람은 고립됩니다. 전략적으로 주는 사람만이 오래 갑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맥스 베이저먼 교수가 연구한 협상의 심리학을 보면 최고의 협상가는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경계가 명확한 사람이었어요. 이건 절대 안 돼요 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상대의 존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협상 공간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모호한 사람이 가장 다루기 어렵다고 했어요.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모르니까 계속 시도하게 되는 거죠.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로베르타 웰링턴 교수가 분석한 이메일 응답 패턴과 조직 내 지위를 보면 응답 속도가 빠른 사람일수록 낮은 지위로 인식됐어요. 즉각 답장하는 건 저는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신호거든요. 반대로 적절한 시간 후에 답장하는 사람은 저도 제 일이 있습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게 무례한 게 아니에요. 자기 시간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스탠퍼드 사회학과의 세실리아 리지웨이 교수가 연구한 지위 특성 이론을 보면 사람들은 0.5초 만에 상대의 지위를 판단한다고 해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 자세, 표정으로요. 죄송한데요로 시작하는 순간 이미 낮은 지위 신호를 보낸 겁니다. 반대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시작하면 높은 지위 신호를 보내는 거죠. 내용은 똑같은데 포장이 다르면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뉴욕대학 스턴 비즈니스 스쿨의 토마스 체모로 프리뮤직 교수가 분석한 자신감의 역설을 보면 능력이 높은 사람보다 자신감 있는 사람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능력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지만 자신감은 즉각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시장은 즉각적인 신호에 먼저 반응합니다. 나중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도 이미 높은 가격이 책정된 후에요. 역으로 능력이 있어도 자신감이 없으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불공평해 보이지만 시장은 원래 그래요.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댄 케이블 교수가 연구한 진정성의 경제학을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들이었어요. 남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자기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일관성이 있거든요.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같고 이 사람 앞에서나 저 사람 앞에서나 똑같아요. 이게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가격을 만듭니다.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의 메리엄 킬리안 교수가 분석한 거절의 언어학을 보면 어떻게 노라고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해요. 안 될 것 같은데요는 협상 여지를 남기지만 그건 어렵습니다는 문을 닫는 거죠.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는 희망을 주지만 제 원칙상 그건 하지 않습니다는 명확한 경계예요. 같은 거절인데 포장에 따라 상대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명확한 거절이 오히려 관계를 덜 손상시켜요. 예일 경영대학원의 조엘 포돌리 교수가 연구한 네트워크의 경제학을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가장 많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전략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1000명을 알지만 다 얕은 관계보다 10명을 알지만 깊은 관계가 더 가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깊은 관계는 상호 투자가 많아서 쉽게 깨지지 않거든요. 당신이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모든 관계가 얕아집니다. 선택적으로 깊은 관계를 만드세요. 하버드 협상 프로젝트의 윌리엄 유리 교수가 개발한 BATNA 개념을 보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최선의 대안을 아는 거라고 해요.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 Agreement. 협상이 결렬됐을 때의 최선의 대안이죠. 이게 있으면 협상이 쉬워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가 끝나도 괜찮다는 걸 알면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역설적이지만 관계를 놓을 준비가 된 사람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정리해 볼게요. 존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회적 자본입니다. 당신이 무제한 공급하면 가치가 떨어지고 희소하게 공급하면 가치가 올라가요. 이건 냉정한 경제 법칙이지 누군가의 의견이 아닙니다. 시장은 당신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고 있고 그에 맞는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요. 당신이 받는 대우는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설정한 가격의 정확한 반영입니다. 가격을 바꾸고 싶다면 공급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일관되게, 전략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흔들릴 수 있어요. 상대가 당황하고 불편해할 수 있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은 재조정됩니다. 새로운 가격을 학습하고 받아들여요. 당신이 그 과정을 견뎌내느냐가 관건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시장은 당신의 일관성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의 가장 강력한 통찰은 이겁니다. 가격은 당신이 정한다는 것.
상대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 어떤 경계를 설정하느냐,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하느냐가 당신의 시장 가격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보내는 모든 신호는 가격표예요.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사과로 문장을 시작할 때마다, 즉시 답장할 때마다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 가격표에 뭐라고 쓸 건가요?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덤핑 가격으로 자신을 팔면 시장은 정확히 그 가격으로 거래해요. 당신이 프리미엄 가격을 책정하면 시장은 그에 맞는 대우를 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에요. 오늘부터 당신의 가격을 재조정하세요. 단 하나의 거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거절이 시장에 신호를 보낼 거예요. 이 사람의 가격이 바뀌었다고요. 시장은 학습합니다. 당신이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